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표. 2.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많다. 3. 아랍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불법 체류자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의 수는 급증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책을 시도해왔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년만 일하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염산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2천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환구망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사 현장에서는 2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하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호양하여 한국에서 1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기 방문 시상 단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 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류 세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한국망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2안이었는데 지금은 52안. 차이가 너무 급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길었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무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 두고 지방 소도시에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항한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14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급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 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풀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경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적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국가 예산을 존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부군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핵심 이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거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 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온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 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 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의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세계 표준의 통신 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 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실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 효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누가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 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간,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 체계가 서방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5세대 이상 전차를 지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속에서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차 지원을 결정하여 유럽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독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배경에는 바로 한국 무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갑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결정에 발맞춰 유럽 국가들이 반독일 연합을 결성하여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뒤바뀔 유럽 무기 시장을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레오파르트의 전차 1개 중대를 지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자국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6일 폴란드에 도착한 K2 흑표 전차 10대가 있었기에 레오파르트의 1개 중대 분량인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 10여 대와 K9 23호는 이미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이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나머지 K2, K9 자주포로 새로운 기갑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걱정의 근원인 러시아를 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다른 서방의 전차들도 곧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수량의 전차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서방의 전차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게 전차 지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미국과 독일에서는 전차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르다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폴란드에서 독일의 허락 없이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독일의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독일제 전차인 레오파르트1을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전차 지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독일제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제 전차에 대한 독일의 직접 수출과 제3국의 수출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허락이 없이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1을 보내지 말라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EU 회원국에서 전차 지원을 위해 독일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끝끝내 전차를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만 이번에도 투표는 부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방법은 지지국 및 동맹국들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이 먼저 자국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슐츠 총리는 키이우에 레오파르트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대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용맹스러운 싸움에서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원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순간 EU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EU 국가들은 독일의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에서 지원을 허가하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EU 국가들은 부족해진 전차 수량을 다시 채우려 할 텐데요. 그런데 부실해진 독일 방산 역량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전차를 요구할 EU 국가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15일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일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내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에 맞춰 전차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과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EU 국가들은 독일 대신 다른 국가의 전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유럽을 지배해왔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밀려나게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오파르트 1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한 방산 역량을 회복할 때까지 주변국들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일 방산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파와 맞물려 독일이 전차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계획은 한국이라는 변수의 개입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버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당시 여러 EU 국가들은 한국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단 4개월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주문했더라면 5년이 지나서도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이나 듣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레오파르트 지원에 대한 독일의 늑장은 지긋지긋하다. 독일의 허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폴란드는 옳다고 판단한 대로 할 것이며 이는 전 유럽의 안보를 위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250대 전차를 보냈다고 CNN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 전차를 주문하자마자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전차 T-72 전차를 전량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2 전차까지 도착하자 레오파르트의 전차도 보내버려 폴란드군을 완전히 한국 무기로 도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독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 방산 시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같은 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독일의 방산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외신에서도 독일의 미적거림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한 독일의 교착 상태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무색하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로이터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수십억이 넘는 무기의 가치를 보여줬지만 독일과 미국은 전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전차를 제외한다 해도 가장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는 미국이 독일과 한데 엮여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미국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총대를 메고 나서 독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1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지난 14일 영국 총리실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군사, 외교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국이 주력 전차인 챌린저2와 추가적인 포격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이 서방 국가, 특히 전차 지원에 안색을 표해온 독일이 스스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하게 하거나 최소한 폴란드가 이 전차 지원을 승인하도록 하는데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늦든 빠르든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절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최소 수백 대 이상의 전차 주문이 쏟아질 테니 말이죠.
한국 방산의 역량은 이미 수없는 사례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8월에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10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 땅을 밟은 K2 전차 K9 자주포의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기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게다가 폴란드에 무기를 전달하는 김해 에스토니아에서 추가 주문한 K9 자주포 6문을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아직 한참 여유가 남아있다는 걸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EU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방산 고객이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에 오서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